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행본부 기획조정과의 전정호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인문학 강연 온라인과 또 대면으로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규리의 인문학 사업에 대해서 추진 배경과 또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고행본부 도서관은 고행본부 직원과 또 김천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과 또 지식 정서 함양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또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해서 지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0 도서관 규리의 인문학 사업의 지원관으로 7월 14일 선정되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 강의는 서울대 이한 교수와 천명성 교수께서 저희 그 전통에서 미래를 찾다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 선사시대의 동물들과 기록과의 만남의 탐방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후속 모임 행사가 11월 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연 등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고행본부 도서관의 심희정 관장님을 소개하는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희정 관장님. 안녕하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사서조사 심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대면, 비대면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공지 후 강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으로는 50명 이내 스스로만 참석자를 받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온나라 PC 영상회의에 접속하셔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제3차 인문학 강연에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질의응답은 강연 끝에 채팅창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강연이 끝난 후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저와 함께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이익주 교수님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시고 계시고 또 역사학자로서 KBS 역사전을 그날 JTBC 차이나는 클라스 등 방송 활동도 활발히 하시며 세종의 지식경영연구, 세종 리더십의 핵심 가치, 이세계 상관생각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립대학교의 이익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이런 강의 처음 해봅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입장을 하셨는데 그 추석 때 꼭 나훈아가 이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이 화면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참 반갑습니다. 아마 제 눈에는 한 10,000명 정도 입장하신 것 같은데요. 유튜브도 방송하죠? 네. 네, 한 10,000명 이상이 이 강의를 들으실 거라고 믿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의뢰된 제가 이제 말하자면 주문을 받은 강의 제목이 우리 한국 역사 속의 수리학의 전통 이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수리학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리학을 알게 생기진 않았죠. 그리고 그 전체 프로그램 보니까 전부 수리학이라서 이분들은 인문학을 말씀하시면서도 전공 공부만 하시는구나. 대학에서 이공계에 다니셨죠? 맞죠? 그때도 역사 공부, 인문학 공부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의학은 수의학사, 수의학의 역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걸로 대신하기로 하고 저는 순수한 인문학으로 여러분과 만날 생각을 했습니다. 주최 측의 생각과는 조금 어긋나나 이런 시간도 필요해 이렇게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노력은 했어요. 수리학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또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은 건가요? 네. 그래서 위기와 기회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마치 끝말 이어가기 하는 것처럼 맞닿아 있죠. 누가 위기 그러면 다음 사람은 기회 그럴 것 같은데 정말로 위기와 기회는 말뿐 아니라 한자도 같아요. 기자가 같은 한자입니다.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위기 다음에 꼭 기회가 오지는 않는데 위기 없는 기회는 없어요. 자, 이 정도 이야기라면 인문학 공부로 손색이 보겠죠. 오늘 위기와 기회의 관계를 정도전의 사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여러분 전공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난생 처음이야. 모든 노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노인들이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야라고 다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평생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긴 시간이 아니죠. 한 순간일 뿐입니다.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역사 속에서 이런 전염병은 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좀 위안이 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세대가 아니다. 이 정도는 좀 위안이 될 만하죠. 두 번 정도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14세기에 페스트가 유럽을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이 페스트로 사망한 인원이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사람 중에 1사람 또는 4사람 중에 1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거예요. 숫자로는 2,500만 명 내지 6천만 명. 오차가 큰 것은 통계가 부실하기 때문이죠. 14세기니까. 너무 먼가요? 좀 가까이는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독감인데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죠. 만 2년 정도 사이에 5천만 명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염자 수가 아니라 사망자 수가 이렇다는 거니까 정말 대단한 질병이 전염병이죠. 한국에서도 이때가 식민지 시기였고 우리가 3.1운동할 그때입니다. 그때 감염자 수가 740만 명. 우리 김이 독립선언서 보면 모두는 자해야 2천만. 그렇죠? 그때 우리 인구가 한 2천만 정도 되는데 740만 명 감염이니까 3분의 1 감염된 거예요. 그리고 사망자 수가 14만 명입니다. 자, 이런 일이 늘 있었어요. 코로나19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유난히 불행한 인류가 아니고요. 이것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역사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마 제가 장담컨대, 단언컨대 2022년 정도가 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살게 될 거요. 어떻게 좀 위안이 되셨어요? 네,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는 수시로 옵니다. 해마다 올지도 모르고 100년마다 한 번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위기는 언제나 와요. 이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이렇게 띄엄띄엄 앉기도 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우리가 동굴 속에 숨어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도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죠. 뭔가 대응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앉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또 그렇고요. 그런 위기를 느낀 세대, 그 사례 하나를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려말 조선 초
연도 서기로 하면은 14세기 말 15세기 초 거의 한 14세기 말 정도가 되겠네요. 1390년대 정도인데 이때 보면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변화예요.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밀려오는데 그 출발은 중국에서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건국된, 그래서 원명교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외교부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문제가 중국의 대두라는 거예요. 원탑이었는데 이제 G2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조짐만 보고도 벌써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변화가 이때 있었던 거예요. 1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몽골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변화한 것이죠. 또 한 가지, 그 당시 고려에서는 불교의 시대가 가고 유교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불교에서 유교로의 교체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있어요. 이거는 정신세계가 변화하는 겁니다. 다 불교 신자였는데 갑자기 이제는 불교는 배척의 대상이 되고 성리학이라는 유교가 더 좋은 거구나, 더 옳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왕조가 교체돼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거는 50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려 왕조가 만들어진 지 475년 만에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 거니까 주민등록증을 무려 500년 만에 새로 발급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비유가 적당했습니까? 네, 지금 처음 생각이 나서 해본 비유입니다. 저도 가끔 제 순발력에 놀랄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은요, 이런 변화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럴걸요? 늘 하던 대로.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와 친구가 뭔가 달라진 게 있으면 싫어요. 매일 이 빵을 먹는데 그 빵이 떨어져서 딴 빵을 내놓으면 뭔가 좀 불편해해요. 그러지 않으세요? 변화를 위기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빵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을 때 그 당시 고려 사람들은 뭔가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뭔가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망해야 새로운 게 흥하죠. 그런데 이 생각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망하는 것과 함께 나도 또한 망할 것 같은 위기감,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이런 변화의 시기에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게 되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 나가느냐는, 이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거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를 위기로 느끼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 성공 사례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고려말 조선 초의 그 변화를 겪으면서 이 한 문장이 딱 만들어져요. 이 한 문장이 읽어볼까요?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 이 말은 그 이전에 고려시대까지는 누구도 하지 못하던 말입니다. 백성이 군주의 하늘이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이야기죠. 군주가 백성의 하늘이죠. 그런데 이 말이 나오고, 처음으로 이 말이 나오고, 그 이후 500년 동안 조선에서 이 말은 상식이 됩니다. 조선의 상식. 조선은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알고 계신 것과는 다르게 저는 조선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고려가 조선보다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역사가 퇴행한 거고요. 역사는
늘 발전합니다. 늘 발전해요. 따라서 조선은 고려보다 훨씬 더 발전한 나라인데 그 발전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이 말이에요. 고려에 없던 말이 조선에 이렇게 생깁니다. 자, 없던 말을 만들어서 그걸 상식으로 만든 사람. 자, 그 사람이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이죠. 바로 정도전입니다. 주인공 그러니까 주연 배우가 되다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죠? 제가 이분을 최초의 조선입니다. 고려에서 태어났으나 고려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았고 아까 그런 상식을 새로 만들었고 조선을 만든 사람. 저는 충분히 이런 칭호를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도전입니다. 자, 정도전 뒷조사를 해야죠. 본관은 경상도 봉화입니다. 저는 김천에 오면서 봉화만큼 멋낸 줄 알았어요. 근데 경상도도 가까운 경상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처음에 올 때 좀 놀라셨죠? 봉화도 경상도고 김천도 경상도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봉화가 본관이라는 이야기는 고려시대 본관은 지금처럼 뭐 우리 조상이 거기서 뭘 했나봐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원래 거기서 살아요. 이사가 안 다닙니다. 고려 사람들은 이사 안 다녀요. 대대로 봉화에 살다가 조상 대대로 살다가 거기를 떠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출세해서 서울로 가는 길. 과거에 급제하면 비로소 그 고향을 떠나는 거죠. 본관을 떠나는 거죠. 보면 정도전의 본관은 봉화이고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관직에 안 올라갔어요. 여기 보면 동정이라는 말, 검교라는 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 설명드리기는 못하고 이게 붙으면 이거는 관직에 오른 사람이 아니다예요. 관리 자격은 있지만 관직에 오르지 않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처음으로 과거에 급제해서 개성으로 가면서 봉화를 떠나게 된 그런 집안입니다. 그 아버지가 정말 훌륭하죠. 정은경이라고 하는 저분은 이제 과거에 급제해서 개경으로 갔어요. 그 당시 서울입니다. 개경에 정말 말 그대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봉화 출신도 없습니다. 아마 봉화에서 플래카드가 붙었을걸요? 봉화 최초의 과거 급제자. 그런데 이분이 현열단신 개경에 올라가가지고 승진을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형부상석까지 올라가요. 조선의 형종판서. 지금으로 따지면 그 말 많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참 출세겠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평가가 이래요. 돌아가셨을 적에 집에는 모아놓은 재산이었고 처자는 추위와 배고픔을 면치 못하였으나 깨끗하게 처신하였다. 요새는 이 정도 아니면 법무부 장관 못 될 거예요. 훌륭하죠. 그런데 아버지 이 글을 정은경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들 정도전입니다. 여기 추위와 배고픔을 면치 못한 처자 가운데 하나가 정도전이에요. 이 아들은 저 아버지를 존경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이것이 세태의 변화죠. 존경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정도전도 이렇게 살았거든요. 정도전도 나중에 천민의 자손이라고 공격을 받고 500년 동안 간신으로 욕을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전이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이것과 연결돼서 공격받지는 않아요. 아마 정도전도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거는 없지만 저의 믿음이죠.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렇죠? 자, 이제 간단한 이력서입니다. 21살에 과거에 급제했고 34살에 전라도 나주로 유배를 가기도 하고 42살에 이성계를 처음 만났고 좀 뜻밖의 그래요. 44살에서야 이성계를 만나면서 팔자가 펴요. 48살에 공신이 되기도 하고 51살에 조선건국하고 조선건국의 1등 공신이 되고 57살에 죽을 때까지도 7년 동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의 전성시대, 50대 7년이죠. 한번 이분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같은 정씨지만 정몽주는 본관이 연일 정씨예요. 정도전 집안하고 비슷합니다. 증조 할아버지 검교, 할아버지 동정 다 연일을 안 떠난 분들이죠. 아버지가 처음으로 서울로 가서 성균관에 입학을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1차 시험을 합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관직이 안 올라간 거 보면 2차 시험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도중에 포기했거나 뭐 이런 정도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24살 때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39살 때 유배를 한번 가고 53살 때 공양왕을 옹립하고 공신의 책봉이 됐고 이 노란색은 정도전과 같은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공계 앞에서 인수분해라는 어려운 말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성계 정도전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는 53살부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싸우다가 56에 죽음을 당합니다. 둘은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그 둘이란 정몽주와 정도전. 1337년생, 정도전이 1342년생, 5년 상관이고요. 둘이 만난 건 이런 거죠. 정도전이 한 고등학생 나이일 때, 정도전이 고등학생 나이일 때 한 대학원생 정도 되는 정몽주를 찾아가서 그때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형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둘 간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대학원생하고 고3이니까 격이 많이 나는데 5살 터울로 해가지고 한 40대쯤 되면은 그때는 이제 말을 놓고 지냈겠죠? 친구처럼 지내게 돼요. 그래서 아주 막역한 사이로 지내다가 요 이후에 공양왕을 옹립한 그 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대목에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조심하자. 이런 걸까요? 네, 누구든 조심을 해야죠. 이렇게 생기셨어요. 너무하죠? 5년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니. 불공평해요. 이거는 원래 있는 초상화를 모사한 거고 저거는 후손들이 완전히 상상화로 그린 초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다르죠. 다르죠? 원래는 요 비슷하게 생기셨을 거예요. 자, 어쨌건 지방 사람이고 조상들이 그 본관지의 향리였다고 하는 거, 그리고 과거의 급제에서 관리가 됐다고 하는 거, 요 세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공통점을 갖는 사람들이 고려 후기에는 많아요. 이 둘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고 여러 명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계신 고려 후기 사람들은 거의 요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죠. 이분들을 신흥사대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신흥사대부 또는 신진사대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내 머릿속에 그 말이 아직도 기억으로 남아있다니 좀 놀라셨죠? 이래서 중고등학교 때 암기교육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그냥 외우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강의를 들을 때 필요할 때 그게 나오거든요. 지식은 암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 신흥사대부가 이때 왜 이렇게 많아질까? 그전에는 없던 이런 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질까? 이거는 역사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까? 그 원인을 찾아다니는 거죠. 자꾸 이공계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연계라고 하겠습니다. 자연계 전공한 제 친구는 늘 저를 보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역사학하는 사람들은 뭘 공부하냐? 실험도 안 하고, 그렇죠? SCI 논문도 안 쓰고 도대체 맨날 노는 거 아니야? 여러분도 비슷한 의문을 저한테 지금 갖고 계셨었죠? 너무 같나요? 네. 저희는 이런 걸 연구합니다. 눈으로 뭔가 보이면
그런 일이 왜 생겼을까 하는 것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원인을 찾는 게 역사인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신흥사대부, 지방향리, 과거급제라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라는 걸 찾아나가는데 그것도 이 시기에 왜 그럴까? 이걸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연구한 그 결과는 경제 발전이다. 농업의 발전이다. 농림 축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농업에서의 발전이 있었다는 거죠. 이 농업사는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 고려시대의 농업이 토지를 해마다 사용하지 못하고 휴원을 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12법, 걸음을 주는 기술 때문에 제약을 받는 건데요. 고려사를 보면은 이력전, 재역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일자, 바꿀역자, 밭전자예요. 일역전이라는 것은 한 해 바꾸는 토지, 재역전은 두 해 바꾸는 토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물론 불역전, 안 바꾸는 토지도 있습니다. 이력전이라는 것은 한 해 농사짓고 한 해 쉬는 토지, 재역전은 두 해 쉬고 한 해 농사짓는 토지, 불역전은 해마다 농사짓는 토지 이렇게 되는데 고려 후기에 전체적으로 이력전, 재역전이 없어지고 상경, 해마다 농사짓는 단계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분을 거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라고 생각들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중국의 농업기술에서 10세기경 송대에 새로운 농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인분을 거름으로 주는 12법과 벼농사에서 이양을 하는, 모내기를 하는 이양법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데 이 중국의 강남 지방의 농법이 고려로 들어오게 되는 게 대체로 이 시기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 가운데 모내기를 하는 이양법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것은 조선 후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기후 조건이 해마다 이양철에 가뭄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 12법, 거름 주는 방법이 정착을 해서 해마다 농사를 짓게 되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특히 지방의 향리들이 왜냐하면 현지 출장을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농사를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혜택을 수혜를 가장 많이 입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향리 다시 얘기해서 정몽주 정도전의 그 조상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과거 이 경제력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역사학자들의 약간의 상상이 가미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수입이 늘어나면 뭘 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은 연봉이 한 2배, 3배로 늘어나면 뭐 하시겠어요? 여행? 아파트? 아무리 가꾼 여행지 아파트는 네, 이거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아파트 툭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행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여행 또 뭘 하죠? 새로운 취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뭐 카메라, 음향기기 이런 거 새 취미 들여가지고 한번 집을 팔아볼까요? 또 뭘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분들은 아마 자식 교육에 더 열을 올렸을 것이다. 아참,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방 양미들의 경제력이 확대되는 것과 지방 향미 집안 이 젊은이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아마 비례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고려 말경에 가면은 과거 급제자 가운데 지방 출신 비중이 커져요. 특히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삼남 지방 출신들이 많아집니다. 그 전에는 대체로 어디 사람들이 많이 급제를 하냐면 당연히 대경, 서울 사람들하고 근기, 경기 그 일대 요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고려 후기로 가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아마 이 농업 때문에 그런 걸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다른 점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라는 게 뭐 장부 쓰고 계산하고 이런 건데 대대로 고위 관리를 배출한 집안의 젊은이들은 그 일을 못해요. 왜 못하죠? 처음 아랫사람도 시켰을 테니까. 그런데 지방 향미들은 안 그래요. 늘 할아버지, 아버지가 집에서 장부 쓰고 계산하고 이런 걸 다 봐왔기 때문에 행정 실무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능문, 능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능문이라는 거는 문, 이거는 공부를 잘한다고, 리, 이거는 실무의 능력이 있다. 능은 잘한다 라는 뜻이니까요. 어떻게 여러분도 다 능문능리하시죠? 네. 좋은 게 아닌데, 그렇죠? 아니 연구소에 있으면 연구만 하게 해줘야지 왜 그렇게 일이 많은 거예요. 저희 교수들도 그래요. 교수가 애들 잘 가르치고 자기 논문만 잘 쓰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컴퓨터도 잘 다뤄야 되고 정말 능문능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1인이에요 저도. 저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이때 이 사람들은 이게 무기예요. 이걸 가지고 중앙에 진출해서 가문의 배경 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고위관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이 사회는 고려 전기보다 훨씬 더 참신하고 역동적인 사회가 되죠. 게다가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하는데 무엇을 공부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공부를 하냐면 성리학을 공부합니다. 이 성리학이 조선시대 가면 고리타분해지고 체제를 옹호하는 학문이 되고 이것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고도 하고 하지만 적어도 처음 고려로 들어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해서 젊은 성리학이 있었던 거죠. 그 젊은 성리학의 뿌리는 중국의 송나라의 신유학입니다. 공자의 유학을 새로운 학문으로 바꾼 게 신유학이에요. 새로운 유학. 스스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범중엄이라고 하는 중국 북송의 유명한 성리학자면서 재상이 이런 말을 해요. 선천하지 이후 후천하지락이라. 무슨 얘기냐면 천하의 근심에 앞서서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뒤로 하여 즐거워한다. 멋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즐거워한 뒤에야 나는 즐거워하겠다. 거의 7, 80년대 대한민국 가장의 포스가 딱 나는 거죠. 이거는 4대부 계층이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갖는 책임의식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학문이 신유학이고 저걸 공부한 시골의 향리 집안 젊은이들이 과거에 급제해서 관리가 됐을 때 시골에서 서울로 온 이 젊은이들 눈에서 아마 빛이 났을 거예요. 내가 관리가 되어서 저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백성들의 근심은 내가 먼저 하고 백성들의 행복을 내가 뒷받침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울로 왔을 거란 말이죠. 뭔가 이 사회가 그 전처럼 뭐 집안이 좋아서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능력으로 출세하고 그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감으로 충만해 있는 이런 시대. 이런 사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죠. 뭔가 에너지가 막 튀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면 좀 이상한 거죠. 안 보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고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현실은 그걸 또 막 물러요. 그때가 언제냐면
원나라의 정치적인 간섭을 받고 있을 때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힘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막 뭔가 누르고 있는 이런 답답한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나라의 간섭을 거의 100년 동안 받게 됐는데 1259년부터 1356년까지 98년 동안 받게 됐는데 이때 원의 외세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고려가 어떤 자주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모두 잃게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친연 세력이죠. 원의 원을 배경으로 권력을 부른 사람들. 여러분이 누구를 아실까요? 기왕후, 기철. 맞아요. 역시 드라마는 대단합니다. 기왕후. 정말 이 기왕후라는 드라마 할 때 저는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하지원이라 다 용서가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안 되는 거죠. 이 고려 역사의 그 부정적인 영향, 이런 걸 생각을 해야죠. 실제로 몽골 제국의 마지막 황후가 고려 사람이었고, 그 마지막 황후가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몽골 제국이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황제가 될 수 있었어요. 유일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몽골 제국이 멸망하면서 마지막 황태자로 남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일족이 고려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을까 하는 거죠. 국왕도 무시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이거는 너무 좀 그런데 백성들의 재산까지 빼앗아요. 가장 중요한 게 땅을 뺐는데 이 친원 세력이 땅을 뺐고 그 당시도 이 친원 세력과 결탁한 고려의 그 보수적인 지배 세력이 있습니다. 권문세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이제 덩달아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토지를 빼앗는데 그 땅을 뺐으면 어느 정도 뺐느냐면 저기 보이는 산까지가 내 땅이야. 이 정도는 해야 땅 좀 가졌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김천 내려오는 기차에서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 땅은 안 보이겠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강까지가 내 땅이야. 그래서 여러 개의 행정구역을 이렇게 넘나드는 대규모 농장이 만들어져요. 이 정도 갖는 사람들이 이제 여럿이 생기는 이런 현실이 이 신흥사대부 앞에 펼쳐진 거죠. 그래서 원래 그 땅은 농민들이 갖고 있던 땅이니까 농민들이 땅을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지고 노비로 전락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걸 신흥사대부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지불국이다. 이건 뭐냐면 나라 아닙니다. 고려는 나라인데 도대체 나라 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번역어가 최근에 생겼어요. 이게 나라냐 하는 상황이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너지는 올라오는데 위에서 꽉 누르고 있는 이 상황을 누군가가 터트려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이 1356년에 반원운동을 일으켜서 성공을 해요. 이거는 왕이 직접 자기의 목을 걸고 시도한 겁니다. 1356년 5월 18일 날 하루 동안에 기철을 비롯한 친원파들을 궁궐로 초대해서 오는 사람들을 이제 전부 때려 죽여요. 원나라에서 아마 공격을 해올 거라고 각오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같은 날 군대를 출동시켜서 압록강에다가 방어선을 치고 그리고 군대 가운데 일부는 함경도 쪽으로 보내서 100년 동안 몽골의 땅이었던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복을 해요. 왕이 직접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을 한 다음에 나라 안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 개혁은 일부갱시, 한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이런 개혁을 해야 돼요.
옛날 왕건 할아버지가 이 고려를 만들었을 때 그때와 같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시도를 하는데 이게 안 먹혀요. 왕이 앞장서서 개혁을 하겠다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이런 말을 해요. 공민왕이 왕위에 있은 지 오래되었는데 재상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재상이 고위 관리들이거든요. 고위 관리들조차 왕의 개혁에 반대한 겁니다.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신 대족들은 대대로 관직에 오른 대족들. 이 사람들은 친당이 뿌리처럼 이어져 있어 서로 허물을 가려준다.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초야 신진, 초야에서 새로 진출한 사람들은 세신대족과 다를 줄 알았더니 감정을 숨기고 행동 풍요 명망을 탐하다가 귀연해지면 자기 집안이 항의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대족과 혼인하고 처음의 뜻을 다 버린다. 세신대족의 사위가 되어서 자기도 세신대족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마지막 희망이 유생들이에요. 공부를 한 사람들은 유약하고 강직하지 못하다. 제가 좀 그렇거든요. 공부한 사람들은 생각은 오르나 이래서 안 되겠다. 문생, 좌주, 동년, 과거에 같이 합격한 뭐 동기생, 뭐 동창생 이런 것 따지면서 당을 만들고 사사로운 정을 따르니 이 셋은 모두 쓰지 못하겠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초연한 사람, 세상에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했어서 멈거리며 고치려 하지 않는 배단을 개혁하고자 했다 해가지고 이세 독립지인, 세상을 떠나 홀로 선 사람을 발탁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신돈이죠. 이 사진은 신돈이 아니고 공민왕입니다. 저는 이 공민왕처럼 자기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려고 한 왕은 못 봤어요. 나오다가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그런데 이 공민왕을 우리는 말이에요. 이렇게 소비를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공민왕이 하고자 했던 일을 제대로 이해를 해줘야죠. 어디 쌍화점입니까? 참 공민왕한테 참 죄 짓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을 합니다. 신돈은 부모도 다 세상을 떠났고 형제도 없었고 결혼도 안 했고 따라서 자식도 없고 이런 정말 세상에 이세 독립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개혁을 시키는 거예요.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스스로 판사가 되어 방을 붙이기를, 근자의 기강이 무너지고 탐욕함이 풍속이 되어 나라의 모든 토지를 권세 있는 집안에서 차지하고 양민을 노비로 삼고 있다. 이건 아주 정확한 판단이에요. 이제 전민변정도감을 일종의 개혁위원회죠. 설치해서 바로잡으려 하니 서울은 15일, 지방은 40일을 기한으로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나 알아서 다 돌려줘라 하는 거죠. 기한이 지나 발각되는 자는 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다. 영이 나오자 권세가들이 빼앗은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줬으므로 안팎이 기뻐하였다. 이에 노비로서 주인을 배반한 자들이 들고 일어나 성인이 나셨다. 신돈의 개혁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지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은 고려 500년 동안 이 정도의 개혁이 성공한 것도 참 드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신돈 혼자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세신대족 초야신진 유생 가운데 누군가를 개혁의 파트너로 만들려고 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생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흥 4대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선물 하나를 줘요. 성균관이라는 집을 하나 지어주고 늘 여기에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토론하게 하는데, 성리학자들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 문제를 주제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흥 4대국이 자연스럽게 정치 세력을 만들고 신도의 개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 중형 다시 짓는다는 뜻인데 저것이 신흥 4대부가 정치 세력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공민왕의 도움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신흥 4대부가 개혁에 동참하면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까지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의 힘이 너무나도 강했던 거예요. 신돈이 모함을 받아서 처형되고 공민왕마저 시해당합니다. 그리고 공민왕에 이어서 공민왕의 아들인지 아닌지가 좀 긴가민가했던 왕우죠. 이 우가 왕이 되어서 그래서 우왕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왕을 왕으로 옹립한 사람이 왕 뒤에서 7권을 장악합니다. 이 사람이 이인임이라는 사람인데 이인임이 15년 동안 무려 15년 동안 권세를 부려요. 그리고 임견비, 영흥방 이게 전부 이제 혼인 관계로 이어지는 사람들인데 요 세 사람이 삼두정 같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세 사람이니까 삼두 체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의 최영이 이 사람들의 군사적인 배경이 되어줘요. 요 대목이 참 아쉽죠. 이거는 최영을 위해서도 아쉽고 고려를 위해서도 아쉬운 상황인데요. 최영은 말 그대로 황금보기를 돌같이 했던 사람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최장군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집 이렇게 다 인정을 해요. 청렴한 사람이고 유능한 장군이었고 그런데 이 최영은 자기의 개인적인 유능함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쓰였을 때에는 이인임, 임견비, 영방의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건 정말 아쉬운 대목인데 자기의 개인적인 청렴함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최영의 한계죠. 이건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어쨌거나 이 세 사람, 이임영 세 사람이 15년 동안 권세를 부리면서 관리 인사는 매관매직으로 다 이루어지고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는 일은 원간섭기보다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 정치가 고려 역사상 가장 나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 나쁜 정치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자경도 있고 최충원도 있고 다 많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고려가 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인임의 15년 정치 때문에 고려가 망했으니까 가장 나쁜 정치죠. 제가 오늘의 강의를 위해서 이인임의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효과음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이제 주인공 이야기를 하죠. 자, 정두전은 공민왕 때에는 젊은 관료로서 사실 공민왕의 그 개혁에 동참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대개 이게 20대, 30대 초반까지 10년 동안인데 공민왕이 죽으면서부터 가시밭길이 돼요. 공민왕이 죽은 다음에 공민왕과 함께 개혁을 했던 신흥 4대부에 대한 정치적인 단합이 시작되고 신흥 4대부들도 공민왕의 죽음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공민왕을 죽인 사람들은 우왕을 옹립한 다음에 공민왕의 개혁을 전부 이제 무효화하는 이런 일을 벌였겠죠. 그래서 어딘가에서 한번 충돌을 하게 될 텐데 그 일이 언제 벌어지냐면 외교 정책을 가지고 벌어지게 돼요. 공민왕은 철저한 반원 정책을 폈고 이후에 공민왕이 왕으로 있을 때 중국에서 명나라가 일어서서 원명 교체로 들어가니까 반원, 친명 이 정책을 분명히 했는데 이인임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원명 등거리 외교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사실 이거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정책인데
신흥사대부들이 그것이 국민왕의 정책을 어기는 것이다 해가지고 반발을 해요. 그래서 원나라에서 고려로 무려 한 4년, 15년 만에 사신을 보내옵니다. 이 사신을 영접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걸 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갈등이 벌어지는데 마침 우연히 정도전이 그 사신을 영접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정도전 보고 북경까지 가서 원나라 사신을 영접해 와라 그랬더니 정도전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내가 그 원나라 사신의 목을 베거나 잡아서 명나라로 보내겠다. 항명이고 이 우왕 그리고 이인임에 대해서 아주 뭐 마음대로 해봐라. 죽이려면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당연히 유배를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나주의 회진현, 거평두곡, 소재동이라는 주소지를 갖는 곳으로 유배를 가는데요. 이때 정도전뿐 아니라 정몽주는 언양으로 유배를 가고 신흥사대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관직에서 쫓겨나서 유배를 다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정도전의 나이가 34살이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일이 있구나. 우리는 역사를 볼 때 결과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늘 강의만 해도 정도전이 어떻고 정몽주가 어떻고 최영이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분들만큼 생각의 폭이나 고민의 깊이가 절대로 미치지 못하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가타부타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절대로 몰랐던 그분들의 미래를 우리는 알고 있거든. 요거 한 가지예요. 요거 한 가지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또 있어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소급시켜서 생각하게 되는 오류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34살에 유배를 갔어요. 우리는 유배에서 풀리고 조선도 건국하고 이걸 알죠. 그런데 34살짜리 정도전은 이게 내 인생의 끝이로구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이러고 유배를 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유배를 가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다면 어떤 자세를 보였을까요? 유배 가서 계속 반성문 쓰고 시를 써도 계속 거기다가 님 그리워 이런 시를 쓰고 그 님이 누구예요? 임금님. 내가 임금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 임금이 거기까지 오겠어요? 나를 불러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정도전은 그런 시를 안 썼어요. 님 말도 안 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1년 만에 소환되고 복직되고 다 그러는데 혼자 남아요. 그 고립감이 대단했겠죠. 그런데도 님을 떠올리지 않고 그 님 자리에다가 다른 말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이에요. 이 상황에서 님을 이야기하느냐 민을 이야기하느냐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거죠. 여기에서 정도전 일생에 민의 발견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평가를 해요. 유배를 살면서 같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에 대한 생각, 그 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고 실제로 3년 뒤에 유배가 풀린 다음에 정도전의 행동은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배라는 기회, 유배라는 위기를 결과적으로는 기회를 만든 거죠. 3년 뒤에 패배, 유배에서 풀리긴 하는데 복직이 안 돼요. 여러분은 옛날 사람들은 관직이 안 올라가고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사람들도 굶어요. 복직이 안 되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도전이 한 일이 뭐냐면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서당입니다. 이런 걸 하는데 그걸 하려면 고향이 이제 봉화니까 사실은 영주에서 태어나니까 영주, 제천 이런 데서 이제 전전하는데 시골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대처로 나가자 해서 간 데가 삼각산입니다. 지금의 서울이에요.
그래서 정도전의 호, 뭐죠? 삼봉이라는 호가 단양의 도담삼봉에서 온 것이냐, 이때 삼각산에서 온 것이냐 라는 두 개의 설이 있는 거죠. 삼각산도 삼봉이거든요. 그렇죠? 자, 삼각산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둡니다. 제법 이름난 그 입시 학원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건물이 팔렸다는 거예요. 비워주셔야겠는 걸.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는 김포로 가요. 김포에서 또 한 번 자리를 잡을 만하니까 또 건물이 팔려요. 누군가가 추적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평으로 또 옮기면서 이런 시를 짓습니다. 5년에 3번이나 집을 옮겼는데 금년에 또 이사를 하게 되다니. 시의 제목은 이가, 집을 옮기다. 이때 정도전을 더 어렵게 한 것은 앞나라에 대한 불안감과 옛 친구는 편지조차 끊어버리네 라고 하는 말 속에 나타난 고립감이에요. 정도전하고 가까이 지내면 자기도 화를 입게 되니까 다 피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37살, 8살, 9살, 30대 후반에 경험해요. 이때 30대 후반이면 요즘 나이로는 한 40대 중반 정도 될 겁니다. 되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래가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로 끝이라면. 친구들이 다 나를 외면하다니. 불투명한 미래와 고립감과 이런 위기 속에서 정도전이 찾아내는 게 있습니다. 이성계를 찾아가요. 함흥에 살고 있는 이성계를 42살에 찾아가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우왕 9년 가을에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 동북면에 이르렀다. 저기 함흥입니다. 동북면 원수부가 있던 함흥에 이성계가 있었거든요. 호령이 엄숙하고 군대가 정제된 것을 보고 훌륭합니다.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성계가 무슨 말인데? 라고 하더니 동남방에서 외구를 치는 일을 말한 것입니다. 해가지고 왠지 용두사미로 대화가 흘러가는데 이 만남으로 처음으로 이성계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군인을 정치가로 만든 만남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정도전 나이가 42살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정도전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생긴 거죠. 조선 건국한 이후에 정도전이 취중에 말하기를 한 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 고조를 쓴 것이다. 이태조가 정도전을 쓴 것이 아니라 정도전이 이태조를 쓴 것이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내 나라다. 이게 정도전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 말을 맨정신으로 하면 큰일 나니까 술 먹고 해도 이건 큰일 날 말인데 이성계가 그냥 허허하고 넘어갔던 거죠. 왜? 진짜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요 대목에서 조선건국 이렇게 생각하셨죠. 이것도 결과를 아는 사람이 틀리는 문제예요. 이 시점에서는 아직 조선건국 이런 거는 생각이 없을 때고요. 아마 이거는 옛날 정중부의 무신정변 같은 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 시 제목인데요. 이게 전부 시가 아니고 시 제목이에요. 이색 모근집의 시 제목인데 역사학자는 뭘 하는지 궁금하시죠? 모근집에 보면 시가 한 4,000편 정도 나와요. 그 4,000편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몇 년, 몇 월, 며칠 날 쓴 시라고 하는 걸 밝히는 일을 했거든요. 저희는 이런 걸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는 우왕 9년 7월 달에 쓴 시예요. 그 쓴 시 제목을 보니까 정첨서가 병이 들고 난 또한 병이 들어. 첨서는 관직입니다. 한 국장급 되니까 정국장이 아프고 나도 아파서 나는 이색이에요. 두 집안의 왕래가 두절된 지 오래되었다. 이게 호연 이집이라는 사람인데 정몽주의 친구예요. 정도전하고도 친구죠. 이호연이 와서 말하기를 내일 첨서가 동북면 원수부에 간다고 하더라.
정첨서, 정국장이 동국면 원수부 이성계한테 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장차 교회에다가 전송을 해야 되는데 말타기가 어려워 앉아서 시한수를 짓는다. 이게 시 제목, 시가 나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정첨서가 누구냐는 겁니다. 정몽주도 정씨, 정도전도 정씨. 그래서 이걸 되게 정도전으로 봐왔는데 못하죠. 아직은 뭐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몽주가 오히려 이 만남을 주선했을 가능성까지 있어요. 정몽주는 정도전하고도 친했고 이성계하고도 같이 일한 적이 있거든요. 둘을 다 같이 아는 사람이 둘을 만나게 해주는 거 당연히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래서 복직을 하는데 복직한 관직이 또 뭐냐면 정몽주가 요 만남 이후에 명나라로 사신을 가는데 그 사신단의 넘버 3 서장관이라는 관직으로 복직이 됩니다. 더 굳어지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위화도 회군이 벌어지고 이성계의 오른팔 왼팔을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정도전이. 자, 확실하게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이거는 정도전 개인으로서도 그렇고요. 고려라는 나라를 봐서도 이 만남이, 이 세 사람의 만남이 고려를 위기로부터 조선이라는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위기와 조선의 기회는 요날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전을 그날이죠. 제 강의에는 광고가 가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권력도 장악했고 개혁을 하자. 이거는 이제 이성계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정도전이나 정몽주나 또는 뭐 그 신흥사대부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니 공민왕 때 이루지 못했던 그 개혁을 지금 다시 해야 된다. 그것도 그걸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더 수위를 높여서 개혁을 해야 된다. 실패의 경험이 담긴 개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신흥사대부들이 들고 나오는 얘기가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아까 신조는 뭐였어요? 빼앗아간 토지를 15일, 40일 이내로 다 돌려줘라. 이 정도였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개혁. 뭘 해야 되느냐? 제도를 고쳐야 된다. 제도를 고치는 개혁까지를 이때 신흥사대부들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제 강의에 고비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강의에서 가장 어려운 설명을 지금부터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사전, 수조권 이런 지금은 없는 옛날 말들이 튀어나와서 그래요. 고려시대 공부를 조금 해보시죠. 고려시대 농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이 다 고려시대 농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다 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내 토지가 있는 거예요. 이 토지를 경작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세금 내야죠. 세금을 내야 국가가 유지되잖아요. 이 세금이 얼마냐면 생산량의 10분의 1입니다. 소득세 개념이죠. 10분의 1. 10분의 1을 국가에서 다 걷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는 이제 국용으로 쓰는 거예요. 나라 살림을 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 나라 살림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도 공무원 월급이었겠죠. 관리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 나눠주는 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게 돼요. 하나는 녹봉이라고 해가지고 월급을 주는 게 있습니다. 월급을 놀랍게도 1년에 2번 줘요. 1월 7일하고 7월 7일입니다. 1년에 월급 2번 받으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어쨌거나 화폐를 안 쓰니까 현물로 줍니다. 살로 줘요.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더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이 수조권이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농민들로부터 10분의 1씩을 거두는 요걸 조세라고 하는데 이 조세를 농민들한테서 받아가지고 이걸 관리들한테 주려면 오는 비용, 가는 비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농민한테 가서 직접 받아가라. 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수조권이에요. 이러면 마치 농산물 직거래하는 것처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참 그 묘수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하지만 너무나도 뻔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받아가는 관리는 갑이고 내는 농민은 을이라는 거예요. 신분의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논의가 가장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생산량을 결정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요즘 여러분 저 5월달마다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거 공정해요?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진짜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성실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고려시대 농민한테 너 1년에 생산 얼마 했는데 그러면 제대로 생산량을 말할 농민은 아마 없다고 봐요. 절에도 그렇게 안 할 테니까요. 정직한 절에도. 뭐 수업을 위해서 참아주시죠. 마찬가지예요. 고려시대에도 농민들이 성실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결정돼야 10분의 1의 그 수조량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결정하는 권한을 받아가는 사람한테 줘요. 그러니까 아마 통계치는 언제나 대풍으로 나왔을 거예요. 농민들은 억울했지만 이건 뭐 고려시대에 사는 농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의 연분, 구등, 전분, 육등법은 뭐냐면 이걸 표로 만든 겁니다. 생산량을 표준화시켜 놓은 거예요. 올해 풍흉의 정도는 중중년이다. 중중년에 이 땅의 비옥도는 상상전이니까 상상년의 중중년 생산량은 얼마나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10분의 1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세종대 이런 법의 핵심은 생명은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세분화해서 표준을 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도별로 정해놓으면 안 돼요. 같은 경상북도라도 여기저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년별로 달라야 되고요. 이걸 마을별로까지 세분화하는 게 이게 생명인데 이건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 아들 세조는 그거 너무 복잡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가장 낮은 걸로 표준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가장 낮아지니까 농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죠. 자, 아무튼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고려시대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려시대는 그 문제 말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관리들의 수조권은 관리로 일하는 데 대한 대가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슬금슬금 반납을 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나라 간섭을 받는 동안 국가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서 이런 일들을 이제 단속을 못한 거예요.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가가지고 10분의 1씩 계속 받아가는데 공식적으로는 수조권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두 사람한테 10분의 1씩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먼저 관리가 세상을 떠났어요. 안 됐지만 여러분은 참 겉으로는 슬퍼하지만 속으로는 기뻐하시게 되겠죠? 그랬더니 그 아들 와가지고 왜 우리 아버지 때처럼 안 하냐고 하니까 이게 또 속이 터지죠. 한 100년 지나니까 3명 정도가 와서 그래요. 고려 말 상황에서는 좀 과장해가지고 8, 9명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 여러분은 딱 10등분 해가지고 9명한테 나눠주고 나는 10분의 1 갖고 먹고 사는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이때 신흥사대부의 개혁안입니다. 그렇게 불법적으로 10분의 1씩을 걷어가는 땅 그거를 사전이라고 불렀고 이걸 없애야 된다라는 거고 조준이라는 신흥사대부가 여러분의 생각과 똑같은 거죠. 그럼 당연히 없애야지. 이래서 사전을 없애자. 신흥사대부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흥사대부들의 스승이면서 학자로 존경받고 있던 이색이
안 된다. 라고 제동을 걸어요. 안 된다는 이유도 그냥 예법을 가벼이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선문답이에요. 안 돼. 이러고 났으니까 이게 진척이 안 됩니다. 유종이라고 하는 저 지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논의가 결정되지 못했다. 이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부처별로 찬반을 논의하게 하는 겁니다. 각 관사로 하여금 의논하게 했더니 53명 가운데 형파하자는 사람이 10에 8명, 80~90%가 찬성을 하더라. 이래서 이제 밀어붙이게 되는 건데요. 이색은 왜 반대했을까요? 여기서 자기가 그런 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요즘 우리 생각이고요. 이색은 그런 땅이 없었어요. 이색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잘 알거든요. 제가 이색의 삶과 생각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네, 가끔 광고가 나옵니다. 이색은 그런 땅이 없었어요. 저는 이 말을 정말 믿어요. 예법을 가벼이 고쳐서는 안 된다. 법을 고칠 때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이래서 여기서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예상치 못한 결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거 한 다음에 고려가 많았거든요. 이색은 그 말까지는 안 했지만 아마 그걸 예상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이색한테서 건전보수, 부패하지 않은 건전보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 책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또 광고를 했네요. 자, 근데 주인공 얘기가 너무 늦게 나오죠. 이런 논쟁을 할 때 그럼 정도전은 뭘 했을까? 정도전은 제3의 답안을 써냅니다. 뭐냐면 정도전은 이런 얘기를 해요. 토지 없는 농민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은 다 지금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는 농민들이 10분의 1만 내고 10분의 9를 가지고 윤택하게 사는 이 방법을 찾자는 건데 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조세를 낼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가지 않는다. 이거는 정도전이 거평 부곡에서 목격한 대다수 농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먼저 조준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줘야 된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1단계 국유화한다. 2단계 농사 짓는 사람에게 똑같은 면적씩 나눠줘야 된다. 이게 정도전의 답안지예요. 혁명가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죠.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잡고 할 수 있는 일, 방법은 그 다음에 찾아나가는 거죠. 문제 해결 방식에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이런 일은 흔히 경험하실 거요. 원칙론, 현실론. 이건 언제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정도전은 원칙의 문제를 먼저 분명히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조준의 저것은 현실의 문제예요. 그런데 정도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조준과 이색이 서로 싸우고 있는 데에서 누가 더 좋아했을까요? 둘 중에 누가 정도전의 이 주장을 당겼을까요? 이색입니다. 이건 그렇게 돼요. 조준의 정도전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면 조준의 저 개혁안은 개혁안으로서의 의미가 퇴색해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이색으로서는 시간을 벌 수 있었겠죠. 여기서 정도전은 이색이 좋아할 일을 하질 않아요. 조준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현실 정치인의 모습을 또 보인다. 혁명가의 생각과 정치인의 행동과 이 두 가지가 한 사람한테서 보이는 건데 이거는요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제가 정도전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훌륭한 생각을 한 분은 우리 역사에 많습니다. 예컨대 다산 정약용 엄청난 책을 썼고
그 책에는 정말 훌륭한 생각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정약용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도 실현한 게 없어요. 없어요.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만 좋은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생각이라도 실천까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걸 구별 못하면요, 이 결혼식장에 주례 선생님만큼 훌륭한 분이 세상에 안 계세요. 그 주례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사시냐고요. 이것까지를 보고 역사적인 인물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천의 문제에서 정도전은 남들과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정도전이 양보하고 이성계가 조준을 밀고 하면서 사전이 폐지되고 과전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토지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걸로 고려가 사실상 멸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1단계 개혁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서 많은 신사대부들이 만세를 부르고 만족해할 때 정도전이 다시 손을 들고 이게 끝이 아니다 해서 2단계 개혁을 밀어붙여요. 그 개혁은 불교 문제였습니다. 불교를 배척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고려는 불교 국가입니다. 고려의 불교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가 돼요. 고려 인구는 한 800만 명 정도 됐을 겁니다. 원래 종교인 수는요 인구보다 많아요. 요즘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3대 종교 다 합치면 우리 인구를 넘어갈거예요? 이때도 그랬어요. 불교 국가입니다. 이 수준 높은 개그를 수준 높은 조크가 안 나왔는데요. 마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원래 고려는 불교와 유교가 공존한 나라입니다. 아주 드물게 이런데 이 공존의 방법을 찾았어요. 최승로가 행석교자 수신지본이요 행유교자 이국지원이다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고려 초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는 수신, 몸을 닦는 근본으로 하는 것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수신은 불교로 이국은 유교로 이렇게 딱 역할 분담이 돼서 공존을 했었는데 문제는 유교 가운데 성리학은 불교로 2단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2단을 배척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고려 성리학자들은 차마 그걸 못해요. 너무나 불교적인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변형해가지고 유불 동도, 유교하고 불교는 원래 하나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공자가 말씀하시는 어질인과 부처가 말씀하시는 자비는 이건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서 어떻게 미끄러져 나가려고 했는데 정도전이 딱 걸고 나온 거예요. 배운 대로 해야지. 배운 대로 실천하자. 그래서 정도전한테는 평소에 이런 평가가 있어요. 상이 후은 후진, 병 이단 위 기. 후진을 가르치고 이단을 깨트리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이게 유배 갔다 온 다음에 정도전한테 새롭게 생긴 연구예요. 승려들하고 접촉을 안 합니다. 안 어울려요. 그 당시 유학자들은 다 승려들하고 어울리면서 돈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고려 이 후기 사회에서 원고료, 오늘 같으면 뭐 강사료가 되겠네요. 이런 걸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데가 불교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자들이 이 불교계하고 다 오가면서 유불동도 이야기하고 할 때 정도전은 아니다. 불교를 배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고려 전통과의 단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00년 불교 국가에서 그 불교를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고 그 앞이 뭐냐면 성리학이 지배하는 나라. 이런 나라의 구상이 이때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고려가 망하기 한 해 전이에요. 젊은 성균 생원이니까 젊은이겠죠. 이 사람이 정도전에 대해서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겸대사성 정도전은 천인 성명의 영혼을 발휘하시고 공자, 맹자, 정자, 주자의 도학을 창명하시고 부도, 불교의 100대에 걸친 광유,
미친 소리를 깨뜨리시고 사만의 천고에 걸친 미혹함을 열어 제끼시고 이당을 배척하고 사설을 잠재우고 천리를 밝혀서 인심을 바르게 한 우리 동방의 진정한 유학자 단 한 분이시다. 이 숨막히는 칭호가 정도전에게 올라가요. 이러면서 정도전이 신흥사대부의 중심으로 확 부상을 하죠. 자, 불교와 유교가 교체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전부 위기로 생각을 했지만 정도전은 기회로 만든 겁니다. 이 교체를 받아들여서 교체 이후에 어떤 사회를 만들 건가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올라간 그 자리에서 세 번째 개혁을 완성시켜요. 역성혁명입니다. 이런 물음을 던져요. 군주가 민심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 왕이 있는데 저 왕이 민심을 잃었다. 저 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몽주는 그래도 왕인데 충성을 해야지. 이랬겠죠. 정도전은 이 문제에다가 아래에다가 조그맣게 맹자가 말하기를 민심을 얻지 못하면 민은 군주를 버린다고 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러면 답정너잖아요. 이런 거는. 이걸 틀리면 안 되죠. 군주를 버린다. 그 군주를 버린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군주를 세운다는 거고 그게 혁명이 된 거예요. 왕시에서 이씨로 가는 역성혁명이 여기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혁명이냐라는 질문에도 대답을 해요. 민을 위한 혁명. 민을 위한 혁명입니다. 그러면서 요 말이 나온 거죠. 군주와 백성의 관계. 백성이 군주의 하늘이다라고 하는 답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정몽주는 정도전에게 반역을 이야기하겠지만 정도전은 정몽주에게 도대체 형이 이야기하는 그 충성은 무엇을 위한 충성이었느냐고 물어볼 거예요. 충성은요, 언제나 충성하는 대상의 정당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에 대한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국가에나 충성을 하게 되면 개인이 전범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사례가 이미 2차 대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충성을 하고 싶으면, 애국을 하고 싶으면 그 나라를 충성할 만한 나라로 만들어 놓고 충성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 건국은 동양적인 의미에서의 혁명입니다. 임금을 바꾸는 걸 혁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레볼루션의 번영으로서의 혁명이라는 의미도 가져요. 이때부터 국가 체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차이 때문에 정몽주를 최후의 고려인으로, 정도전을 최초의 조선인으로 네이밍을 해봤습니다. 아, 그럴듯하죠? 혁명을 한 사람이 혁명 이후에 새롭게 만든 나라를 건설까지 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혁명을 하는 사람은 혁명을 하고 건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도전은 그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뒤에 태조의 즉위교서를 정도전이 써요. 이 나라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첫걸음이 정도전한테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을 지어서 나라의 설계도를 만듭니다. 대표적인 주장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먼저 모든 국가의 권력은 재상으로부터 나온다. 왕이 아니에요. 왕이 권력을 행사하면 훌륭한 왕도 있지만 나쁜 왕도 있고, 그렇죠? 이 피해를 백성들이 받고 이거 안 된다. 왕은 세습하는 대신 권력을 내주고,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 재상. 모든 정치는 재상에게서 나온다. 이 나라는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정도전은 여기 있잖아 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도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아닌데 이러면 그것도 무책임한 겁니다.
그리고 정도전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뒤를 이어서 많은 재산들이 출현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 재산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왕이 그러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간관, 언관이죠. 말하는 관리가 있어야 된다. 옳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신하가 왕한테 말을 하는 언도가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데 누구나 다 말을 해야 되는데 다 말을 하면 이것도 안 되니까 말할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간관 또는 언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관에 대해서는 비록 지위가 낮지만 재산과 동등하다. 어떤 사람이 간관이 되어야 하느냐? 강직한 사람. 여기도 또 나와요. 천자가 그렇다고 말해도 간관은 그렇지 않다. 천자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해도 간관은 그거 하면 안 된다. 라는 정도의 기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간관으로 있으면서 재산을 도와서 좋은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젊은 선비에게 너희들은 이런 간관이 되고 그 간관의 나이를 지나서는 저런 재상이 되고, 자, 이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청렴하고 유능한 재상과 강직한 간관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정도전이 생각한 조선의 모습이죠. 세 번째, 재상, 간관, 그 다음에는 민본 정치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민,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통치자는 애민하고 위민하고 중민하고 고민하고, 이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지금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봉사를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남편 관리까지 다 해야 돼요. 그 전통이 여기 있는 거예요. 통치자가 자기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 애민, 위민, 중민, 보민, 신분제 사회인데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도전이 생각한 그 위민, 이 정치는 어떤 거냐? 농민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곡식과 입고 남을 만큼의 의복을 소유하고 의식 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는 자녀를 기르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그래서 예의를 알고 염치를 중상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상과 그 간관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살도록 해야 된다. 모든 농민이 자기 땅을 경작하고, 고려 말에 생각했던 거죠. 생산량의 10분의 1만 세금으로 내고 10분의 9를 가지고 풍족하게 먹고 사는 나라. 정도전이 구상한 이 나라는 15세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을 겁니다. 부국강병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간격이 가장 멀지 않아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정도전이 생각한 거고, 저는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다고 봐요. 정도전은 왕자인한테 죽음을 당합니다. 정도전만 죽은 게 아니라 태조도 왕위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 500년 동안 간신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정몽주가 500년에 충신이 된 건 대단히 역설적인 현상이에요. 왜 조선 사람들은 고마운 정도전을 간신이라고 하고 조선 건국에 반대한 정몽주를 충신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조선 왕실의 필요 때문입니다. 조선 왕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도전 같은 사람이 자꾸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혁명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정몽주가 계속 나오면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충성을 할 테니까. 이 기준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서야 되겠어요? 정도전은 이렇게 죽었지만 유산이 남습니다. 민본, 위민의 부담은 고려 조선의 왕실에 그대로 부담이 돼요. 정도전을 죽이고 왕이 할 수 있어라고 했으면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죠. 이걸 보여준 사람이 세종입니다. 세종의 위민 민본 정치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세종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정도전, 정봉주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네요. 지방정리 과거, 여기에 다 이방원에게 죽었다. 또 공통점이 있네요. 그리고 세종 이후에 재상의 권한, 언간의 역할,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가 되어서 이게 경국대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극 보면은 걸핏하면 신하들이 왕한테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되옵니다. 이거 명나라에서 보면 다 죽어요. 여기서는 됩니다. 그리고 아니되옵니다를 그렇게 외쳤는데 계속 안 되는 일을 하면 왕을 쫓아내요. 반정입니다. 이게 혁명이죠. 두 번이나 반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은 정도전 같은 신흥사대부가 세운 나라라고 하는 원칙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죠. 문제는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위기로 인식한 그 변화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이냐 하는 이런 숙제가 남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변화의 내용이 다르고 크기와 깊이가 다르지만 모든 세대에게는 이런 숙제가 주어져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가장 많죠. 변화를 불가피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지만 더 소수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냐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다시 전염병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2019년 가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패스트가 종식되었을 때 중세가 끝났어요. 패스트로 많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끝났을 때 제국주의 시대가 종말이고요. 이 이전에 식민지를 만들어만 가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식민지가 어떻게 하면 해방되고 독립될 건지를 생각하는 시대가 돼요. 병마와 싸워 이겼더니 세상이 달라져 있더라 하는 거죠. 코로나와 우리는 분명히 싸워서 이길 거예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하는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죠. 마스크를 쓰고 머리로는 2021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정도전 이야기는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하면서 이런 맑은 하늘에 그랬는데 김천 와보고는 어떨까 싶었어요. 김천 하늘이 더 맑은데요? 어딜까요? 경복궁이죠. 경복궁이요. 광화문부터 이 근정전으로 가는 정말 저 찍기 어려운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월요일 날 찍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경복궁 문 닫는 날. 이 경복궁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정도전의 선물이다. 정도전이 요즘 우리한테까지 남겨놓은 선물이 있다는 거죠. 경복궁의 여러 가지 이름들, 경복궁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경복궁의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이런 전각 이름을 정도전이 지었어요.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걸 이제 낙성시키고 완성한 날 태조와 신하들이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술을 한 잔씩 돌리고 나서 갑자기 태조가 정도전에게 전각의 이름을 지어봐라. 그래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제가 어찌 감히 뭐 이러면서 이제 물러나는데, 그러면 제가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벌써 이 아까 한 구조가 장자방을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정도전이 건물 이름을 짓고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를 전부 적어서 같이 올렸고, 그 적어 올린 글이 지금
정도전의 삼봉집이라는 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죠. 강령전은 국왕의 침전입니다. 국왕이 주무시는 곳. 강령전이라고 한다. 왜 강령전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적었어요. 임금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닦으면 오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복은 부귀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건데,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닦는 일은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는 애써 실천하지만 한가히 혼자 앉아 있을 때는 쉽게 안일에 빠져 경계하는 듯이 게을러지게 되니 그래서 마음을 바로 좁지 못하고 덕을 닦지 못하게 됩니다. 다 좋은 말인데 이걸 왜 이게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쌓는, 이거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 공부하는 곳, 공부하는 집이라는 이 말을 어디다가? 침전에다가, 침실에 공부방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태조한테 잘 때도 공부하세요, 이 얘기를 해놓은 거죠. 이거는 이제 근정전입니다. 경복궁에서 제일 큰 건물이죠. 여기에다가 근정, 정치에 부지런하라, 근면하라, 근정. 임금이 하루도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이 부지런하기만 하고 그 까닭을 알지 못하면 그 부지런함이 번잡하고 가탈스러운 데 이르고 말 것입니다. 선유, 옛날 저 공자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진이를 구하는 데 부지런하고 어진이를 임명하는 데 빨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로써 올린 것입니다. 왕보고 부지런하라고 하면서 다른 데 부지런하지 말고 어진이를 구하는 데만 부지런해라. 쓸데없는 데 부지런하면 번잡하고 까탈스럽고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경복궁의 이름은요, 경복궁에 사는 사람이, 왕이 내 집의 이름은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신하가, 정도전이 왕을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경복궁에 가시거든요. 경복궁에 가시거든. 여기에서 거기 살고 있는 왕을 생각하지 마시고 왕에게 이걸 요구한 정도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도전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 잘 들으셨나요?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 1인 1질문 아니었어요? 편하게 그 문의하실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하시고요. 없으시면 다음번에 이제 수송 모임 때 질의응답을 또 한번 온라인으로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용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이제 기념 촬영 한번 하실까요? 네. 오늘 강연해 주신 그 강사님께 다시 한번 그 박수 한번 해주세요.